정말 이것보다 더 느릴 수 없다. 조금 시무룩 절레절레. 겨울, 봄, 여름, 가을, 다시 겨울.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나모 한솔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독일 생활의 단점 5가지인데요. 저번 영상 독일에서 살기 좋은 이유 5가지에 이어서 독일 생활의 단점 또한 함께 나누면 재밌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왠지 그래야 밸런스가 맞는 느낌이죠? 사실 저번 영상에 그렇게까지 반응이 있을 줄 몰랐는데 댓글에 다양한 의견들이 달려서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영상을 보시고 제가 한국 완전 독일 예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하실까봐 더더욱 빨리 이 영상을 준비해야겠다 생각하며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 또한 개인적인 의견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까요? Let's get started! 독일 생활의 단점 첫 번째, 비싼 생활비. 여러분, 제가 저번 영상에서 저렴한 장바구니 물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비싼 생활비냐? 이게 정말 슈퍼마켓만 저렴할 뿐이지 다른 것들은 다 비싸요. 특히 공산품. 저는 한국에서 30년 동안 살다 와서 또 한국에는 다이소도 있고 꼭 다이소 아니더라도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들이 굉장히 저렴하고 또 좋은 제품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독일에서 깜짝 놀랐던 게 제가 락앤락 통 같은 게 필요해서 독일의 잡화점 테디에 갔거든요. 근데 너무 비싼 거예요. 플라스틱 통 같은 거, 그냥 락앤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통이 하나에 3유로, 4유로 막 이러는 거예요. 심지어는 좀 큰 거는 5유로 넘고 한국에서는 1,000원, 2,000원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들이 여기서는 2~3배 정도 비싸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한국에서 유통되는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들은 되게 질 좋은 제품도 많고 굉장히 저렴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독일은 완전히 아니에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독일에서는 중국이 멀잖아요. 물 건너오면서 드는 운송비가 한국으로 가는 것보다 더 많이 들 수밖에 없고 운송비 또한 비슷한 게 아니라 물류 인프라 비용 자체가 비싸서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다고 해요. 인건비 자체가 높아서 이 부분도 어쩔 수 없는 당연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유럽연합에서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가 상당히 높다고 해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정한 정책 중에 하나인데 관세는 제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중국산 제품에 5%에서 12%의 관세가 붙는다고 해요. 그리고 한국은 부가세가 10%, 독일은 19%래요. 이런 이유들로 중국산 공산품이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한국에서 구입하는 공산품들보다 품질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가끔은 한국 다이소가 너무 그립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인건비 부분도 정말 할 말이 많은데요. 한국의 서비스 비용과 독일의 서비스 비용의 차이가 되게 많이 난다고 느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것들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미용실이 너무 비싸요. 이 여자 머리 자르는데 60유로였어요. 60유로면 거의 8만 원 정도?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이제 머리를 혼자 잘랐는데요. 어떤가요? 좀 잘 자르지 않았어요? 그래도 한국 가면 한 번 더 다듬으려고 합니다. 아무튼 조금 더 저렴한 것도 있겠지만 기본 가격 자체가 한국이랑 비교하면 되게 비싸요. 또 파마나 매직 등등 한국에서 좀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술들 있잖아요. 그런 시술도 엄청나게 비싼 데다가 독일에 계신 한인 미용사 선생님께서 여기서 파마 매직 같은 거 사실 추천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우리 머리카락이 너무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비싼 돈 주고 해도 그렇게 만족스러운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독일에서는 미용실을 최대한 안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다행인 점은 제가 사는 곳 바로 옆 도시에 한국인 선생님이 계신 미용실을 제가 발견했거든요. 진짜 우연히. 근데 이게 얼마나 대박 사건인지 현지 교민들은 아실 것 같아요. 아무튼 선생님이 머리를 잘라주시고 전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게 한국인의 솜씨야. 근데 60유로가 너무 비싸서 그래서 얼마 전에 혼자 자른 거예요. 독일에서 미용실은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만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용실뿐만 아니라 식당도 한국이랑 비교하면 비싼 축에 속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서 밥을 거의 안 해먹고 살았거든요. 제가 혼자 살았다 보니 장 보는 것도 귀찮고
귀찮고, 그리고 요리를 계속 안 해먹으면 재료가 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항상 밖에서 사 먹었고, 제가 하는 것보다는 사실 식당에서 전문가가 해주는 밥을 먹는 게 훨씬 더 맛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거의 사 먹거나 그냥 배달시켜 먹었어요. 그리고 1인 가정일 때는 요리를 해먹는 것보다는 그냥 식당에 나가서 먹는 게 저는 저렴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한국도 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는 10,000원 정도면 백반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망원시장 쪽에 살았어서 국밥도 한 7,000원, 8,000원? 그리고 기사식당도 많아서 기사식당도 자주 갔어요. 아, 또 먹을 거 얘기하니까 되게 신나는데요. 정말 한국은 먹을 게 넘치는 곳. 최고! 아무튼 남편이 한국 식당 문화에 대해서 좀 놀랐다고 저에게 얘기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식당이 되게 세분화되어 있는 점? 우리는 코다리면 코다리 식당, 김치찌개면 김치찌개 식당? 뭔가 보통 딱 이렇게 메인 음식이 있잖아요. 아무리 사이드 메뉴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10가지 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고 보통은 딱 한 주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유럽은 레스토랑에 가면 음식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한국에서는 메뉴를 먼저 정하고 식당을 정한다고 하면 여기서는 식당을 먼저 정하고 또 그 많은 메뉴들을 보고 메뉴를 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식당도 한국처럼 그렇게 다양하진 않은 것 같아요. 역시 먹는 문제가 또 제가 한국에서 왔다 보니까 정말 익스트림하고 버라이어티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독일은 아무래도 음식 자체도 되게 다르고 식문화가 한국이랑은 많이 달라서 2주 뒤에 이제 제가 한국에 가는데 가서 식당 도장 깨기를 하려고요. 저 같은 한국인에게는 먹는 문제도 꽤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독일 생활의 단점 두 번째, 느린 행정 처리. 이 부분은 제 주변에서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셔서 저도 상위권에 넣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저는 지금 이 느림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지금은 이 느린 것에 대해 아주 큰 불편함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는 사실 이게 장점으로 작용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장점으로 넣으면 너무 보편적인 정서랑 거리가 먼 것 같아서 그래서 단점에 넣게 되었습니다. 느려서 오히려 좋아? 이거는 제가 충청도 사람이라 그런 걸까요? 그래도 독일에 처음 왔을 때를 떠올려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제가 이 느림을 경험했을 때는 일단 독일에서 결혼을 준비할 때 저희가 혼인신고를 하려고 준비했던 게 작년 6월 조금 지난 후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슬슬 저의 한국 서류, 남편의 프랑스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둘 다 외국인이 외국에서 결혼하는 거기 때문에 절차가 조금 더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한국에 있는 공증 대행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을 이용해서 제가 서류를 받았어요. 이렇게 하면 서류당 10만 원 정도? 제 서류가 3개, 그리고 독일로 갈 서류, 프랑스로 갈 서류, 두 나라로 갈 번역 공증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60만 원 정도 내서 그 서류를 받았거든요. 역시 한국에서 와서 그런지 서류도 엄청 빨리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에서 공증받은 그 공증인 사무소가 독일 시청 시스템 안에 포함된 사무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이건 그때 처음 알았는데 시청 공무원분이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어서 공증받은 사무소를 자기 인트라넷에서 다 확인을 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보여주셨는데 독일에서 인정되는 한국의 공증사무소가 한 10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다른 얘기지만 혹시 독일에서 결혼하시는 분 계시다면 번역 공증은 꼭 독일 사무소에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시청 공무원분이 다른 거는 다 오케이인데 번역 공증은 독일에서 새로 받아오는 것이 좋겠다고 하셔서 제가 독일용으로 30만 원을 내서 받은 서류가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신기하게 프랑스는 그냥 오케이 됐더라고요. 독일은 워낙 케바케의 나라인 점도 알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번역 공증을 독일에서 새로 받고 또 공무원 분께 다시 드려서 그때부터 또 비자청으로 넘어가고 여러 가지 저의 서류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절차를 거치고 나서 12월 28일에
저희가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약 6개월 정도가 걸린 거죠. 이 느린 행정처리 부분에서 맨 처음에는 불편했던 게 한국에서는 그냥 내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예약을 하지 않아도 일단은 뭐 동사무소 같은 데 가서 저는 이러이러한 게 필요해요. 받아볼 수 있을까요? 하면 보통은 그날 서류들을 받을 수 있잖아요. 한국은 정말 그 전산 처리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그런데 독일은 항상 미리 예약을 해야 돼요. 미리 이메일로 컨택을 하고 태어민 예약을 잡고 그 예약한 날짜에만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약 날짜도 항상 좀 널널해요. 그래서 내가 막 급하다고 예약을 빨리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날짜들이 한국인이 봤을 때는 한 달, 두 달 뒤? 여유롭게 날짜를 잡아주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느리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시 결혼 준비했던 과정을 생각해보면 사실 저는 그렇게 큰 스트레스는 안 받았어요. 왜냐면 제가 독일에 오기 전에 워낙 주변에서 엄청 느리다. 그리고 특히 공무원과 함께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독일에 와서도 독일에 계신 한인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독일이 정말 이런 부분에서 악명 높은 나라구나. 정말 각오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워낙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고 와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내 생각보다는 빠른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충청도 사람이라 했잖아요. 저는 원래 좀 느릿느릿한 편이라서 저의 페이스에는 잘 맞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좀 성격이 급하신 분들이라면 유럽 시스템이 조금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오히려 저희 남편이 완전 빨리빨리 되게 한국인 같은 면이 많아요. 그래서 남편이 오히려 옆에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속으로는 너 프랑스인이잖아. 또 너무 스테레오타입이죠? 그치만 신기하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저희 담당해주신 공무원분께서 왜 이게 리젝되는지, 이 서류는 어디로 가고 또 언제쯤 처리될 것인지 이것들을 꼼꼼하게 알려주셔서 스트레스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게 정말 운이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독일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 준비도 좀 운 좋게 느리지만 일사천리로 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다른 영상들도 좀 참고하면서 봤었거든요. 그런데 느린 행정 처리에 은행 업무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비자청, 시청, 은행에서 그렇게 느리다는 느낌을 받은 적은 사실 없었어요. 제가 사는 곳이 소도시다 보니까 처리해야 할 업무량이 대도시에 비하면 현저하게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좀 한 건 한 건 디테일하게 그리고 나름 빨리빨리 처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리고 보니 이게 장점이야 단점이야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느려서 힘든 부분은 평소에 얼마나 빠른 생활에 익숙하신지에 따라서 갈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업무를 봐주는 그 담당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유럽에 오신다면 느리다는 기준 자체를 엄청나게 느리다, 정말 이것보다 더 느릴 수 없다 정도로 미리 그 기준치를 낮춰서 오시면 막상 오셨을 때 생각보다 빠르네? 라고 적응하면서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려서 좋은 점은 나도 같이 느려도 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독일 생활의 단점 세 번째, 엄청난 세금. 이 부분은 첫 번째 인건비 부분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한 부분이지만 세금이 정말 엄청납니다. 결혼을 안 한 독신일 경우에는 이것저것 해서 거의 50% 정도 세금을 내는 것 같고요. 결혼을 했을 경우에도 그렇게 큰 감면이 되지는 않았어요. 남편이 결혼한다니까 세금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했었나 봐요. 근데 딱히 엄청난 감면은 아니었어서 조금 시무룩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세금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독일 내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게 아니라서 세금이 정말 많다 정도?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사회보장세 이 안에 이제 건강보험, 연금보험, 실업보험, 간병보험 등이 있고 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자동차세 등등이 있는데요. 저는 자동차도 한국에서는 없었는데 독일에 와서 구매를 했거든요. 그런데 면허는 없는. 면허 빨리 따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태어나서 자동차세를 올해 처음 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한국 자동차세 그리고 독일 자동차세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비교를 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큰 도움이 못 될 것 같아요.
이 세금 때문에 그런지 이제 브루토, 네토라는 말을 이곳에서 많이 쓰거든요. 세전, 세후라는 뜻인데 세금이 워낙 많다 보니 세전 금액과 세후 금액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그래서 보통의 독일 사람들이 근검 절약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금이 엄청나기 때문에 연봉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세금 떼고 나면 또 비슷비슷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소득에 따라서도 세율도 달라지기 때문에 많이 벌수록 세금도 더 많아지겠죠. 부의 차이가 너무 심각하게 벌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좋은 부분으로 느껴질 때도 있고 또 가끔은 아쉽다라는 부분으로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좀 큰 돈을 벌고 싶다. 이런 야망이 있는 타입이라면 독일보다는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거나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독일인들 자체도 미국으로 많이 빠져나간다는 리서치를 제가 얼마 전에 봤거든요. 한국 지식인들이 해외로 많이 유출되는 것처럼 독일 지식인들도 미국으로 많이 유출된다고 합니다. 독일 생활의 단점 네 번째, 흐린 날씨. 정말 날씨는 절레절레. 지금은 그래도 좀 나아졌네요. 맑은 날은 정말 당연히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장점에서 아름다운 자연 이야기했잖아요. 맑은 날에 보는 이 독일의 자연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흐린 날이 너무 많아요. 기후 자체가 달라서 날씨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또 유럽도 한 번도 안 와봤으니까 저희 남편이 계속 겨울에 오면 안 돼, 겨울에 오면 안 돼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뭐 유럽 날씨 달라봤자 얼마나 다르겠어?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날씨가 너무 달라서 제가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독일이 이렇게 북쪽에 있나 싶어서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한국에 비해서 북쪽에 있어요. 북쪽 날씨예요. 제가 위도를 체크해봤는데 서울이 북위 37.5도, 베를린이 북위 52.5도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정말 큰 차이 아닌가요? 15도 정도 더 위에 있어요. 베를린은 또 제가 사는 곳에서도 먼 곳이니까 제가 사는 이 바이에른 주의 위도도 체크를 해봤거든요. 그래도 남쪽이니까 뭐 한국이랑 비슷할라나? 하고 체크를 해봤더니 북위 48도예요. 역시나 한국보다 한 10도 정도 높은 거죠. 이게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나냐 하면 구름이 너무 많아요. 한국처럼 정말 높은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아주 많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겨울도 너무 길고 날씨가 좀 좋을 때는 여러분들이 또 쉽게 보실 수 있는 그 유럽 브이로그 아니면 뭐 사진에서 보는 그런 청명한 날씨들을 볼 수가 있지만 그거는 보통 여름이거든요. 여름이 끝이에요. 또 여기는 사계절이 뚜렷한 게 아니라 겨울, 봄, 여름, 가을, 다시 겨울 이거예요. 한국은 겨울에도 고기압, 추운 날에는 하늘이 정말 파랗잖아요. 독일의 겨울은 정말 생각만 해도 벌써 두려워요. 하늘이 안 보여요. 그냥 구름이에요. 근데 구름도 밝은 그런 구름이 아니라 회색 구름. 여러분 하늘이 하늘색이잖아요. 그게 우리한테는 좀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는 하늘이 하늘색이 아니라 그냥 회색이거나 우중충한 흰색? 그래서 계절성 우울증 있으신 분들은 정말 겨울이 힘드실 수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도 겨울을 싫어했거든요. 저는 햇빛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라서 제가 한국에서도 겨울만 되면 좀 우울한 기분을 자주 느꼈어요.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그냥 햇빛이 없어서. 그런데 여기는 정말 다른 레벨입니다. 다른 차원입니다. 그리고 또 더 힘든 부분은 이제 한국에서는 겨울이라도 야외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많잖아요. 일단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은 곳인데 이곳은 그냥 집에만 있는 거예요. 물론 베를린이나 되게 큰 도시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동네는 물론 여름에도 동네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은 정말 유령도시. 독일이 왜 철학자의 나라인지 정말 체감하게 되는 그런 날씨였어요. 저는 굉장히 집순이인 편인데도 독일의 겨울이 너무 힘든데 혹시나 외부 활동 엄청 좋아하시고 외향적이시다 하시면 독일은 좀 각오를 하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역시 날씨를 생각하면 사계절이 뚜렷한 이 한국의 날씨가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독일 생활의 단점 5번째 이유. 언어 장벽. 이 부분은 사실 자기가 얼마나 노력하는지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 바꿀 수 있는 단점이긴 한데 그래도 단점 리스트에 넣은 이유는 영어권 국가가 아니라는 점? 이게 영어가 최고다
이 의미가 아니라요. 영어는 우리도 초등학생 때부터 계속 배우잖아요. 요즘은 유치원 때부터 배운다고 하는데 비영어권 국가에 오다 보면 태어나서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그 언어를 새로 배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학업을 다 마치고 왔을 때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냐면 저는 한국어가 모국어고 영어는 제2 외국어예요. 그냥 브로큰 잉글리시로 살아가는 정도. 남편은 프랑스어, 영어, 바이링구얼이에요. 저는 주로 남편과 영어로 대화하는 일이 98%? 그리고 독일어를 쓸 때에는 어쩌다가 밖에 나가서 동네 주민들이랑 얘기할 때 한 2%? 이 정도의 환경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앞서도 말했듯이 제가 영어도 그렇게 편안하게 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완전 유창하게 하는 단계가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아주 큰 불편함 없는 하지만 익숙한 목소리, 특히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영어를 할 때는 좀 더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말도 바로바로 안 나가요. 이상하게 남편도 저한테 자기랑 대화할 때는 영어를 잘하면서 다른 사람이랑 대화할 때는 갑자기 실력이 확 떨어진다 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럴까요?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 생각에는 익숙한 목소리가 아니면 뇌가 아예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영어가 완전히 유창한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국에서부터 외국인 친구들이 꽤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음악 활동을 했다 보니 해외 프로듀서들과 이야기해야 되는 일들도 꽤 있어서 일단 영어를 아예 놓으면서 사는 환경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독일에 처음 왔을 때 어떤 부분에서는 영어와 비슷해서 이해가 금방 되는 단어들도 있었던 반면에 또 어떤 부분에서는 와 그래도 영어는 그나마 듣고 내가 말이라도 할 수 있지만 완전히 다른 언어를 쓰면서 내가 살아가게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 실제적으로 다가왔을 때 갑자기 확 막막하더라고요. 정말 피나는 노력으로 다른 걸 다 제쳐두고 독일어만 했으면 이렇게 깜깜한 정도는 아닐 텐데 제가 독일에 와서도 계속 한국어 콘텐츠 보고 또 제가 한국에서 하던 일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 루틴 안에서 독일어가 나아지길 바란다는 것 자체가 완전 유행을 바라는 수준이라 제가 한국 일정이 끝나면은 진짜 독일어를 매일 듣는 환경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그리고 저에게는 더 어려운 점이 일단 영어가 완벽하면 자 이제 독일어로 넘어가자 하고 쉽게 마음가짐이 될 텐데 지금은 하나도 완벽한 게 없어서 그런지 아 영어부터 끝내야 독일어 할 것 같은데 자꾸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냥 같이 쭉 가면 되는데 제 성격 탓인지 하나 다 처리하고 그 다음 거 넘어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언어 부분이 좀 막막한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또 하면은 하는 스타일이라 불도저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필요한 상황이라고 인지했을 때 또 미친 듯이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아이를 낳으면 일단 아이 때문에라도 독일어를 하기는 해야 돼서 또 닥치면 잘 하겠지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말 해외 어디든 정말 현지에 적응해서 그 언어로 살아가시는 분들 정말 그 언어로 경제활동까지 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제가 막상 나와보니 그런 삶을 영위하기까지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하셨을지 그게 피부로 느껴지더라고요. 화이팅! 이 밖에도 많은 불편함들이 있고 특히 가족들과 친구들을 자주 볼 수 없다는 점 정말 이 부분은 빼놓을 수 없는 해외살이의 단점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단점보다는 장점에 집중하는 사람이라서 아직까지는 독일 생활에 굉장히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댓글로 독일 정치 흐름과 특히 AfD 관련해서 독일의 현재 상황을 여쭤보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며 조사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 영상에는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지 않았어요. 물론 그 정치적인 부분이 되게 큰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제 채널에서는 일단 해외에서의 삶을 다루긴 하지만 제가 직접 겪고 또 제가 직접 아는 지식 한에서 전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난민 이슈 그리고 정치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또 제가 사는 곳에서 변화가 정말 크게 체감되는 게 없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해외에 와보니 어디서 사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느꼈어요.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 이게 훨씬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신앙이 있어서 저의 인생은 그냥 하나님과 함께 이 일생을 살아나가는 것 사실 이거에만 집중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어서요. 일상생활에서 단점들이 있고 힘듦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저를 무너뜨리거나
하거나 정말 상심하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는 남편을 따라서 독일에 왔기 때문에 독일의 단점들이 있더라도 남편이 정착해 있는 나라니까 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상쇄가 되는 것 같아요. 언젠가 남편이 프랑스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거나 다른 곳에 정착하고 싶다고 하면 저는 남편을 따라 어디든 따라갈 마음이 되어 있어서 저의 해외살이 마인드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니 어디든 상관이 없다 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국에 계신 여러분, 해외에 계신 여러분 모두 화이팅이에요. 또 여러분, 어느 곳에서 어떤 생각을 하며 지내고 계신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구독자 여러분 늘 행복하세요. 안녕. 츄스. 아로바.